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18강 중국사 춘추전국 진한 파트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요즘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친절하게 댓글 남겨주는데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댓글 보고 저도 다시 힘입어서 열심히 강의도 찍고 컨텐츠도 만들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너무 이제 공부에 방해되는 수준이면 안 되고요. 시간 날 때 댓글 남겨주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사예요. 중국 근현대사까지 총 끝까지 다 볼 건데 중국사는 기본적인 특징만 알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가끔 중국사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살짝 유의하면서 기본적인 각 왕조들의 특징만 학습하면 충분히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국사 연표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교과서 시작은 춘추전국인데 그 전에 하상주라고 있죠. 우리 뭐 고대 문명 때 배웠는데 고대 문명 파트니까 뺄게요. 교과서상 중국사는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가 기원전 8세기부터 전국 시대가 기원전 221년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근데 진나라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만 존재하고요. 한나라가 그 다음 들어서는데 한나라가 크게 갑니다. 길게 가요. 그래서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예요. 여기를 딱 끊어서 뒤에 그 전에 200년은 전한, 최근에 200년은 후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전에 200년 전한, 최근 200년은 후한,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 후한이 멸망하면서 중국이 쪼개집니다. 다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3세기부터 6세기까지라고만 알면 됩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수나라고요.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당나라가 다시 들어섭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300년 정도 존재해요. 당나라 뒤도 살짝 쪼개지지만 5대 10국이라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국을 다시 송나라가 통일하죠. 근데 송나라 때는 중요한 게 여러 북방 민족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하, 요, 금까지 등장을 하고요. 송이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죠. 요 나라는 10세기부터 12세기, 서하는 11세기부터 13세기, 금도 12세기부터 13세기. 자, 각각 어느 시기에 존재했는지 또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 송, 요, 금, 서하, 그리고 원나라까지 이 5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공부할 때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나라가 들어서고, 원나라는 건국했다는 표현도 쓰지 않고요. 멸망했다는 표현도 안 써요. 몽골족이 존재했다가 징기스칸이 대몽골 제국을 수립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멸망도 아니고 그냥 명나라에 의해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몽골은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13세기부터 14세기에 중국에 존재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다음 원나라를 쫓아내고 다시 명나라가 들어서죠. 한족 국가입니다. 네, 이 명나라가 만주족인 청나라한테 멸망하고요. 이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하면서 중화민국이 들어서고 1946년에 국공내전을 치르면서 중화민국이 패하죠. 국민당 정부가 패해서 중화민국은 지금의 대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만의 정식 명칭이 중화민국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사 연표입니다.
뭐 흐름을 한번 쫙 보고 각각의 단원을 보면 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시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표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춘추 전국 시대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문명 끝낼 때 주나라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이제 역사 공부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배우다가, 공부하다가, 뭐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다가, 뒤에 거 이제 쭉 진도를 나가잖아요. 진도를 나가다가, 앞에 거 까먹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까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도 모든 내용을 다 알까요? 대학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대학 가보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하세요. 자기한테. 대신에 제가 모르는 건 대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찾아서라도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모르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 특히 교수님들은 진짜 방대한 양의 연구를 하잖아요. 자, 교수님들 연구실 가면 책밖에 없어. 그러면 그 모든 책을 다 암기하진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메모해놓다가 그 부분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책에서 찾아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거 까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일단 진도를 한번 끊는 게 중요하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 이렇게 2회독으로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2회독 파트에서 이거 생각이 났어. 존주양이야. 근데 이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일단 넘어가요. 아는 것만 다 쓰는 거야. 아는 빈칸부터 다 채우고, 모르는 빈칸은 앞에 거 보고 그대로 보고 따라 쓰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1단원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또 다시 1단원부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처음에는 10개 중에 1개 썼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개 중에 2개 쓸 수 있고, 그 다음엔 10개, 3개 쓰는 거예요. 10개 중에 3개. 그렇게 해서 안 보고 채워나가는 빈칸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점차 그냥 한 10%씩 늘린다고 생각해. 한 번 외울 때. 그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고, 수능 전에만 다 외우면 되잖아요. 차분하게 차근차근 벽돌 쌓는다 생각하고, 처음에 이거 하나 알았으면 그 다음 2개 알고, 그 다음 3개 알고, 이렇게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처음에 많이 알면 좋지. 그렇지만 너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막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 다 무시하라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예시지, 예시.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앞에 거 보고 쓰고, 그 다음 공부할 때는 그 보고 쓴 거 중에 일부는 또 외워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춘추전국 시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그 주나라 얘기하다 여기까지였구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나라가 견융족이라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수도를 옮깁니다. 기존의 수도가 호경이었는데 러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하는 거죠.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을 이제 가볍게 살펴볼게요. 정치적으로 존주양이라고 합니다. 주나라를 존중하고 오랑캐, 견융족 같은 오랑캐를 물리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춘추 오페라에서 5개의 나라가 제국이 있는데 명분상으로는 그래도 주황씨를 존중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전국 칠흥까지 흘러가면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국 칠흥, 전국 시대 7개 나라라는 뜻이에요. 춘추오패는 춘추 시대 5개 나라, 전국 칠흥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약한 나라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주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주나라는 봉건제잖아. 그 왕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식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아들들은 또 자기 아들들한테 땅을 나눠줘. 얘 밑에도 자기 아들들한테. 그러면 훗날 얘랑 왕과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남입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봉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혈연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요 진초 전국 칠흥도 분명 주나라 왕한테 땅을 받았겠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한참 전의 일이고 누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주나라 말 안 듣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주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는 이 주나라의 봉건제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현제를 도입합니다. 대부분 제후국에서 실시한 건데, 자기 봉건제는 자기 친인척 아들이나 친척 아니면 공신들한테 땅을 직접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 신하 지방관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왕이 직접 다스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철이 이때 도입돼서 철제 무기도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병, 기병 중심의 전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전쟁 규모도 커지고, 이제 전쟁도 커지고 이제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적, 제도적으로도 나라를 강하게 해야겠다라는 방침이 들어섭니다. 그게 부국강병이에요. 뭐 군사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나라를 강하게 하자. 그래서 법을 바꾸거나 제자백가라는 훌륭한 학자들도 등용을 합니다. 경제, 철제 농기구도 있고요. 우경, 철이 이때 들어오니까 철제 농기구도 사용하고, 우경은 소로 농사 짓는 거야. 소가 사람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를 활용한 농사도 지어지고요. 토지 사유화도 있고 화폐가 발달합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수공업과 상업도 발달했다. 이렇게까지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제자백가, 법가에서 한비자 상황 이런 인물이 등장하고요. 유가에는 공자명제 순자, 도가에는 도자상자, 묵가에는 묵자, 이런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최근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나마 나온 문제들도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를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춘추 전국 시대인 거다라고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춘추 전국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진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요 전국 칠흥 중에 진나라 있죠. 요 나라가 또 힘을 엄청 강력하게 키워서 나머지 전국 시대의 6개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리고 그 중국을 통일했던 이름이 진시황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라가 강해졌냐? 법가 사상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철기 문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나라의 힘을 키운 다음에 나머지 6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지배자의 칭호는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진시 황제는 왜 시황제라고 하냐면 자기가 첫 번째 황제다 이런 의미에서 시황제라고 하고요. 황제는 옛날에 중국 왕 중에 사마오제라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수도는 세냐? 여러분 중국사도 수도 꼭 알아야 됩니다. 통치제재. 진나라도 마찬가지로 군현제 실시합니다.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그냥 지방 간 파견하는 군현제를 채택하고요. 사회 통합. 이제 여러 나라를 하나로 통합했잖아요. 여러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는데 이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통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경기도랑 강원도랑 길이 단위 재는 거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센티미터로 재는데 저기 강원도 가면은 뭐 피트인가 이런 걸로 재. 그러면 여러분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통일합니다. 첫 번째로 통일한 게 문자, 그 다음 도량형, 그리고 화폐도 통일해요. 그래서 반량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 통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물가가 조금씩 다른데 이 화폐 단위부터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대외관계. 이 북쪽에 흉노라는 애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흉노를 몰아내고 여기에 만리장성 이렇게 건축합니다. 남쪽으로는 광둥성 지역. 여기가 중국 남쪽이에요. 광둥성 지역은. 그리고 베트남 북부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사상. 설명했듯이 진나라는 강력한 법과 사상을 중요시해요. 강력한 법만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법가를 중요하는데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가 아까 상항도 있었고 진시황은 이사를 등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항은 전국시대 인물이에요. 기원전 4세기 때. 그래서 진시황은 기원전 3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상항이랑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나라가 전국시대일 때 상항이 법가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시험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이때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였었던 것 같아. 죄다 애들이 이거 찍어버리는 바람에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상항이랑 진시황은 만난 적이 없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유가를 탄압하죠. 유가는 그 황제의 도덕 정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진시황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한테 자꾸 왜 뭐라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분서갱유를 통해 유가를 탄압합니다. 뭐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 묻었대요. 그게 분서갱유입니다. 건축. 흉노를 대비하기 위해, 흉노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축했고요. 아방궁이랑 진시황릉 이런 건축물도 건축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아직도 발굴 안 된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이런 발굴되지 않은 유적의 신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른 이 비밀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진시황 때 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업적은 99% 진시황의 업적과 똑같아요. 진나라 때의 특징은. 근데 다만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은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살짝 진시황 때 일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두고 이게 왜 일어났냐면 가혹한 법과 과도한 토목공사 때문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진승과 오광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진승과 오광을 비롯한 농민들이 토목공사를 위해서 언제까지 어디로 와야 됐었어. 근데 비가 오니까 강을 못 건너서 언제까지 오라는 날짜를 못 맞추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이렇게 가면 죽을 거 뻔한데 그냥 쿠데타를 일으킬까 이렇게 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한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 멸망하고 유방과 항우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둘이 싸운 게 초한지입니다. 여러분, 초한지 그 만화책으로 해도 몇십 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없으니 초한지 그 만화책이든 아니면 유튜브에도 강의 제일 좋은 거 많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유방이랑 항우랑 싸워서 유방이 이겼다.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방이 이겼다. 그래서 그 유방이 한 고조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했고요. 수도가 장안이에요. 장안도 알아두면 좋고, 대신 한 고조는 생각을 했어. 주나라는 봉건제 때문에 망했고 진나라는 군현제 때문에 망했으니 이 둘을 섞으면 어떨까. 그래서 군국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그래서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 요 중앙 부분에는 황제의 신하들을 파견하는 거고요. 지방까지 파견하고, 이 먼 지방은, 이 수도 바깥의 먼 땅들은 자기 친척 공신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현제 반, 봉건제 반으로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흉노에게 조공을 바쳐요. 여기선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동아시아 가면 평성에 치라해서 한 고조가 흉노한테 혼나는 일이 생기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고조가 흉노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무제죠. 한나라 전성기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무제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무제는 군현제를 다시 전국 실시해요. 봉건제는 역시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전국을 직접 다스리겠다, 나의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 해서 군현제를 전국 실시하고요. 유교를 국교화, 나라의 종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교에 입각한 통치를 실시하기로 해요. 이게 동중서라는 학자의 건의예요. 그래서 태학이라는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도 설치하고요. 유교를 연구하는 오경 박사들도 양성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흉노랑 한나라 역시 흉노랑 너무 많이 다투니까 흉노를 혼자선 제압하기 어려워서 저쪽에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장건을 파견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동맹을 체결해서 흉노를 혼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장건이 가다가 흉노에 붙잡혀가지고 한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동맹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때 비단길 서쪽으로 가는 동서교역로를 이때 개척했다. 장건이 개척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한무제는 또 전쟁을 많이 합니다. 요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해.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군대나 전쟁은 돈을 쓰기밖에 안 해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산을 하는 집단과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어. 소비밖에 못해요. 그래서 전쟁이든 군대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한무제가 전쟁을 많이 하니까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실시한 게 염철전매제예요. 소금과 철은 이때도 많이 썼어요. 그거를 국가가 판매하는 거야. 국가만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수입을 많이 얻는 거지. 국가 재정 수입을. 아시겠죠? 지금 전매하는 게 담배를 아마 국가에서 전매할 거야. 인삼도 그러나? 인삼은 잘 모르겠는데 담배는 아마 국가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담배는 안 피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담배 수익이 다 국가 KTNG인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세하진 않아요. 담배 안 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지.
오케이? 송과 철 수요가 높은데 이거 다 국가에서만 팔면 국가 수입이 좀 짭짤하겠죠. 그리고 물가 조절 정책도 시행해요. 균수법과 평주법인데 요거 자세히 안 묻거든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면 중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가 다른 지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겨울에 뭐가 나고 여기는 가을에 뭐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쨌든 지역마다 곡물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예를 들어 북쪽은 겨울에 생산이 안 돼. 쌀이 없어. 겨울에. 여기는 그래도 겨울에 따뜻하니까 쌀이 생산이 돼. 그럼 여기 있는 쌀을 위에다 갖다 퍼주는 거예요. 이게 균수법이고 같은 지역이라도 시간마다 또 곡식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거냐면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봄에 쌀을 국가가 미리 챙겨놨다가 이제 가을 이후에 국민들한테 좀 나눠주는,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평주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게 가을에 쌀이 부족할 때는 쌀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역 차이, 시간 차이에 물가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제가 근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는 모든 제도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아시죠? 그냥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화폐는 오수전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대외관계 살펴볼게요. 동쪽으로는 고조선 멸망시켰고요. 서쪽으로는 아까 장건 파견했고 남쪽엔 남월이라는 베트남에 있는 나라예요. 남비에시라고 또 멸망시켰고요. 북쪽으로는 한무제 때 흉노를 정벌 합니다. 그걸 쫓아내요. 그렇게 해서 이 대외관계도 알아두시면 좋다. 근데 이제 이 전한이 누구한테 멸망하냐? 8년, 기원 후 8년에 왕망의 신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왕망은 좀 급진적인 시대를 앞서간 정책을 해요. 토지를 국유화, 나라꼴 만들고요. 그리고 노비 매매도 금지를 해요. 근데 지배층 입장에서는 이게 싫죠. 나는 땅도 많아, 노비도 많은데 이거를 다 뺏어가? 그러면 반발이 크죠. 그래서 귀족, 당시 한나라 귀족은 호족이라 그래. 호족이 뭐냐면 동아시아 역사 보면 호족이 많이 나오는데 큰 지방 세력이에요. 지방에 경기도만한 땅을 갖고 있어. 그 땅 다 내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 내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노비들 다 내 거고, 거기는 군사도 따로 있고, 그렇게 지방에서 거의 왕노릇 하는 게 호족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이 땅이랑 노비 뺏는다고 하니까 싫겠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반발로 얼마 못 가 멸망합니다. 신나라는. 그리고 다시 들어선 게 후한이에요. 누가 건국을 하냐면 후한 광무제가 다시 건국합니다. 수도는 이때는 로양이에요. 그래서 장안에서 전하는 장안, 후한은 로양.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한을 존중하는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한의 제도도 부활하고 유교도 존중합니다. 근데 역시 외척, 한간. 외척은 누구냐면 외가족 친척이고요. 왕의. 그러니까 뭐 아내 쪽 친척, 엄마 쪽 친척 이렇게 되고, 환관은 우리로 치면 넷이에요. 환관 애들이 보통 중국에서 비서 역할을 많이 해. 그래서 왕에 착 달라붙었거든요. 왕한테, 황제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옆에서 짝짝꿍을 해버리면 무능한 왕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 옆에서 너무 공작이랄까, 옆에서 이렇게 말로써 너무 압박 넣으면 이렇게 무능한 황제들은 무너지더라고요. 한간이 세력이 그리고 엄청 많아. 수가 중국은 막 몇천 명, 몇몇 명 돼요. 그러니까 단체로 뭐라 하면 또 무능한 왕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호족들이 계속 지방에서 토지를 너무 키워나가.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은 뭐
농사질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하층민들이. 그래서 국가 세금도 적어요. 호족들이 세금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노란 띠를 둘러쌌다 해서 황건적이고요. 농민봉기입니다. 특히 태평도라는 또 민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아두면 좋다. 어쨌든 그냥 황건적이란 농민봉기로 멸망했다. 후한도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한나라의 사회 문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층은 호족이요. 얘네들이 또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많이 진출을 하는데, 향거리 선제는 추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관직이 있는데 지방에 누가 유능하다 이러면 바로 관직 들어오는 거야. 추천 제도죠.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직이 들어오고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호족이.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역사서, 이거는 문화로 많이 나와요.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사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사마천의 사기. 기전체 역사서입니다. 기전체가 뭐냐면 인물 중심의 역사서예요. 그래서 지금 서점 갔을 때 역사서 보면 뭐 조선인물 1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기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역사서처럼 이렇게 시대순으로 쓴 책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반대로 편년체라 그래. 대표적인 편년체 역사서가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은 건국 1년부터 쫙 망할 때까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편년체랑 기전체 혹시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료에는 물어보는데 선지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알면 좋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막 어디 가서 기전체 역사서 안다고 하면 조금 아닙니다. 뭐 그러려고 역사 배우는 건 아니니까. 반고라는 인물이 후한 때 한서라는 역사서도 씁니다. 그리고 도가, 아까 얘기했죠. 태평도라는 민간 종교 도가 또 유행했다. 그래서 얘네가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다. 태평도 세력이 이렇게 연결 지어도 좋고요. 오두미도라는 종교도 있었어요. 도가의 다 일종입니다. 무위자연, 여러분 윤리와 사상 하는 친구들도 잘 알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술, 체륜 혹은 체윤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발명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나라까지 해서 춘추 전국 진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빈칸 뚫어놓은 중요 포인트 우선으로 먼저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카톡방으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또 이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